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일요일이 됐습니다. 그렇죠? 네. 한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이 됐고 저번 주에 상당히 많은 이슈와 모멘텀,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5년 만에 있었던 이런 대선이라는 키워드가 끝나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도 많이 반응을 해줬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 과연 어떤 섹터에서 부각을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랑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인수위가 구성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죠. 이제 맞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헌법 사상 최초로 이제 탄핵이라는 상황 이후에 당선됐기 때문에 좀 급하게 움직였어요. 그래서 인수위를 구성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끝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상대적으로 진행이 되는 또 당선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인수위가 구성이 돼서 기존에 있었던 정부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정부에서 이제 좀 바통 터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떤 공약을 펼치겠다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잘 구성을 해서 이제 이어가기 위한 인수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지금 정책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면 뭐 첫 번째 바로 재료적인 부분 저희가 체크를 할 건데 언제나 그랬듯이 한정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. 첫 번째는 전 역시나 방산과 에너지 쪽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방산 관련된 정책으로 내놓았었던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죠. 그게 이제 한미 군사 동맹 강화를 시키겠다. 그리고 에너지 정책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가져왔습니다. 목금 전부 다 정책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?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진짜 엄청나게 부각을 받았는데 뭐 그거 말고는 사실 시장에 뭐 움직이는 게 없었다 싶을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외쳤던 이제 탈원전 정책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좀 반응을 했던 그런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산 관련 업종을 좀 유익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지면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? 그리고 난 뒤에 전 세계 글로벌 국가끼리의 이 군비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. 군비 경쟁이 명확하게 시작이 됐고 예전부터 한번 전쟁이 있고 난 뒤에는 누구나 다 이거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나도 국가의 힘이 약하면 이렇게 침략당할 수 있겠다.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분단 국가이고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사드 배치니 군비 경쟁에 들어가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군사력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.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 방산 쪽 한미 군사 동맹 강화와 이 방산 쪽에 이제 자리 잡혀 있었던 이 예산안도 충분히 잘 나와줬어요, 그렇죠? 그렇죠. 일단 뭐 상대적으로 이제 우쪽에 후보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미 동맹의 강화는 뭐 좀 더 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실제로 뭐 토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가 또 사드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 방산에 대한 중요성은 뭐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약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.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실제로 우리가 또 눈앞에 있었고 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가 또 이건 또 잘 하니까 또 충분히 수혜가 좀 기대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현 정권이죠. 현 정권에서 밀고 있었던 탈원전이라는 정책, 원전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정책 자체도 완전히 180도 바뀌어나갈 예정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 쪽으로 넘어가면은 단순히 그냥 뭐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원전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송배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전력이 또 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송배전 시스템 관련한 기업으로는 이제 한전 그룹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.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이 또 전선이 또 잘 지나가야 되잖아요. 그럼 초고압 전력 기기 관련주들이 좀 부각받지 않을까. 당연히 이제 전선 하면은 또 우리나라에는 또 LS 전선이랑 또 대한전선 이런 또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원전뿐만 아니라 거기 이후에도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섹터. 첫 번째는 송배전, 두 번째는 전력, 기기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이 원전 쪽 산업 자체가 그동안
계속해서 탈원전 원전이라는 에너지가 부각을 받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. 그렇죠? 근데 그쵸. 그 이유 중 하나가 뭐 유럽 연합에서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치부하고 중국에서 투자하고 미국에서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유럽 중국, 미국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각광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었는데 대한민국은 사실 탈원전을 고집을 했고 이게 원전을 수출하는 것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국이 원전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기술력을 수출한다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부분이 많았죠. 그쵸. 네. 그 약간 기술은 갖고 있는데 써먹지는 않고 그 기술을 남준다.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면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또 메커니즘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이쪽으로 이제 또 공약을 또 열심히 슬로건을 펼치셨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 관련주들이 대다반수 부각을 받아주고 있어요. 뭐 보성파워텍, 두산중공업, 뭐 일진파워 여러 기업들이 부각을 받아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실제 뭐 수주 건수가 나와주게 되고 그런 관련 세부 기업들을 또 나눠서 보자면 뭐 정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런 뭐 초고압 전력기기, 송배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부각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. 저거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방산 쪽은 사실 이번 뭐 정권이 교체가 되지가 않았었어도 부각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. 그래서 방산 쪽과 에너지 쪽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양대 산맥으로도 또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. 두 번째 정책에 관련돼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 두 번째는 역시나 부동산. 네. 이게 네.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피부로 와닿는 세대라고 느껴지거든요. 이 부동산이. 왜냐면은 뭐 어쨌든 간에 이미 뭐 현 정권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번에 이제 대선이 또 완전 초접전이었잖아요. 그때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. 이 사안이.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나이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표를 선택하는데 좀 중요한 좀 그런 주제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이죠. 이게 실제 뭐 예시로 보자면 제 친누나도 있는데 제 친누나도 주택청약이 붙어가지고 그 주택청약이 붙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. 근데 막상 주택청약 기준은 맞는데 대출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. 근데 더 냉정하게 보면 주택청약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을 만한 소득에 대한 규제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소득 기준으로 이 금액을 절대로 사람들이 모을 수가 없어요. 그쵸. 네, 왜냐하면 아기도 있기 때문에. 근데 그 와중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서 말 그대로 당첨은 돼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. 그 현실적인 사실 괴리율이 좀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. 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청약의 기준점을 맞춰주고 아기가 있는 세대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당첨이 됐었을 때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. 그 소득 기준이면. 그쵸. 예,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어느 정도 뭐 5년간 얼마를 공급한다라고 하죠? 일단 뭐 250만 호 정도, 그냥 수도권에 한 150만 호 정도 이제 얘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부동산의 공급을 엄청나게,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후보의 좀 공통적인 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. 1번 후보, 2번 후보. 이렇게. 맞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제 누가 당첨돼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뭐 이쪽으로 이제 열심히 또 응원을 막 유세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슬로건 하에 주택 공급을 굉장히 이제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뭐 우리가 건설사들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막 GS 막 이런 대형 건설사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중형 건설사들도 있고 그 건설사들에게 기자재를 납품하는 또 이제 실질 좀 관련이 있는 또 기자재 관련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재건축, 재개발에 대한 뭐 30년이 넘어가면은 뭐 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30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뭐 재건축에 이제 뭐 후보군에 들어가는 뭐 이런 또 있나 봐요. 그게 지금 370만 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어마어마한 수치죠. 그리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100만 부지? 100만 구역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 시장성만 놓고 봤을 때 수백조 원의 시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또 건설사들도 실제로 시장에서도 건설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? 이만큼의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고 재개발 또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
이 업종의 화랑이 다시 한번 더 오지 않을까. 그쵸. 뭐 어느 정도 걱정되는 거라면 결국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네. 보니까 과연 이 단가를 맞출 수 있을까는 조금 사실상 미지수예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중형 건설사들에게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럼요. 이게 원가 부담 자체는 공급이 아무리 늘어난다라고 해도 이 원가 부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진이 별로 남는 맞아요.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.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이런 건자재 기업군들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때 이제 페인트 종목을 한번 갖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. 노루 페인트. 노루였는지 뭐 하여튼 페인트 관련주였는데 제가 아직 기억하는 게 뭐더라 자기는 노루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난다고. 그래서 노루 내시아 옆에서 깐족깐족 그랬거든요. 노루 하면서 약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. 아 맞아요. 노루 페인트였던 것 네, 같아요. 노루 페인트가 정확합니다. 네, 왜냐면은 그때 이제 한창 그때도 이제 좀 건설 쪽이 좀 괜찮아서 네. 뭐 건설 쪽 가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은 이거였죠. 아니 건설이 시행이 되면은 이제 뭐 당연히 시멘트로 철골도 이렇게 만들고 거기 이제 시멘트도 발라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하면 이제 마지막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페인트 종목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기자재들이죠. 그러니까 기초공사 하면 이제 콘크리트 깔고 철근 골조 깔고 그리고 이제 뭐 내부 공사하고 뭐 공사 다 마무리되면은 이제 벽지 바르고 이제 마감공사야. 네, 마감 공사하고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제 저희 PD님께서 이렇게 또 사진으로 그 관련 업종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거라 믿고 관련주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굉장히 또 밸류 체인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요것까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오랜만에 내 노루 페인트. 노루. 네, 노루가 왜 안 뛰어가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결국 잘 안 뛰어가더라고요. 그러길래 말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모멘텀과 재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